究竟高龄化问题能否规避呢？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올해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전국 인민대표회의의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리커천 총리는 1시간 30분이 넘는 정부 업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예전보다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국내의 정세를 살펴볼 때 중국은 올해 더욱 복잡한 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예상하기 힘든 위험과 도전이 많아질 것이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개발도상국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우며 사회주의 이론의 성공을 꿈꾸던 중국이 자신들의 최고 정치 행사인 전인대에서 발표한 업무보고치고는 일종의 자아 비판과도 같은 발언이었는데 이는 공산당 지도부가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양한 배경이 존재하겠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 둔화 속에 늘어나고 있는 부채 때문에 중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것이 은폐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기에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1년 WTO 가입 후 최근까지 중국의 발전 속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전인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매년 10%를 초과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줍니다. WTO 가입을 기준으로 보면 이전과 이후의 중국 경제 성장 속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 자유무역 경제 시대의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중국이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앞으로도 고속 성장을 지속하며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곧바로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사회 각 분야의 욕구들이 분출되어 큰 혼란을 겪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중진국 함정은 중진국에 들어선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다시 저소득 국가로 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이 개방을 하면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짧은 기간 안에 몇 단계를 뛰어넘는 이른바 압축 성장을 하지만 그 이후에 임금 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해 경제체제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바뀝니다. 이를 시장경제 도입 등을 통한 금융의 선진화, 생산의 효율화, 부의 재분배 등을 통해 돌파해 나가야 하는데 지도자와 경제 가요들이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때를 놓쳐 중진국 함정에 빠지며 힘들게 발전시킨 경제가 후퇴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약 30년째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브라질과 주변 중남미 국가들이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도 미국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기록적인 상승을 하지 않는 한 향후 오랜 시간 동안 중진국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100여 개의 개발도상국 중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은 국가는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유국가, 경제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한국, 대만, 일본, 세 국가들 뿐이며 이를 통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저소득 국가가 중소득 국가로 진입하면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 발달. 2단계, 선진국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증대. 3단계,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가장 발달. 4단계, 제조업의 발달로 중소득 국가로의 진입은 성공하지만 선진국으로부터 전수받은 하위 기술들이 더 이상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됨. 5단계, 생산성 향상이 한계에 도달하며 더 이상 선진국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됨. 현재 중국의 경우 자국 시장을 내어주는 대신에 다국적 기업들에게 합작을 강제하여 이미 많은 고급 기술을 이전받은 상태입니다. 이는 남미나 동남아 국가들이 이뤄내지 못한 부분을 공산당과 정부 주도로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 국산화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도둑질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작년 IMF 통계 기준 중국의 인당 평균 GDP는 1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세계은행 기준으로 중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초강대국 진입을 위한 기초를 닦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공산당 지도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6에서 6.5%로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된다면 중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6%의 성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체제이기에 화웨이를 비롯한 국영 기업들의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큰 손상을 받게 되기에 무역 협상이 빠른 시간 안에 종료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채 시진핑 주석은 절대 권력 강화에 눈이 멀어 너무 서둘러 중국몽이라는 축포를 터뜨린 것이 중진국 함정이라는 위기에 봉착하는 결과를 자초한 면 또한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자본과 노동에 의존한 성장에서 이제 첨단 기술 쪽으로의 국가의 산업 구조를 변경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신의 임기 안에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맹목적인 목적의식으로 인해 결국 나무만 보고 산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미국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든 면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을 따라잡겠다던 중국 정부의 야심찬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만 활용되었을 뿐 실제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대한 세금만 낭비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 역시 수입 대체 산업 육선 전략을 실행한 적이 있는데 일시적인 급성장 이후에 결국 부채 폭탄이 터져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했으며 중국 제조 2025 역시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중국 국가주도 발전 모델의 필연적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가산업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개혁이 후퇴하게 되면 기술을 선도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국제적인 규모의 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원인 중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기준 총 인구를 13억 9,538만 명으로 발표했으며 올해는 14억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14억이나 되고 비공식적으로는 약 15억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이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2018년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인구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지만 최근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정 한 자녀 정책까지 폐지했음에도 신생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미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인구 쇼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7억 7,590만 명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54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에 따른 저출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편해지면 아이를 적게 낳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득이 높아지는 것보다 교육비가 더 빨리 상승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 양육에 부담을 갖게 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아이를 갖지 않은 성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저출산이 매우 큰 사회적 문제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이며 일본은 4만 달러 내외의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이제 겨우 1인당 소득 1만 달러 수준의 중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에게 있어 출산율에 저하는 그동안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경제를 발전시켜왔던 중국의 기본 전략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완연한 저출산으로 진입하기 전 최대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인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켰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시기를 무역전쟁이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놓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78년 개혁 개방을 선언한 덩샤오핑은 인구 증가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을 보고 1980년 국내외의 거센 반대를 물리치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한 가구 한 자녀라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수많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을 제쳐두고서라도 중국 인구 구조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산하 제한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16년까지 약 40년 동안 인위적으로 출산을 억제했기에 앞으로 중국의 노동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제 막 부모가 된 세대 역시 아이는 한 명만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으며 또한 늘어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1기 집권기인 2016년에 이 정책은 폐지되었지만 2015년 1655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6년 1786만 명으로 반짝 늘었을 뿐 2018년 출생아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1960년 중국 대륙의 마오 주석의 대약진 운동 광풍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1392만 명 이후 최소입니다. 물론 출생률이 떨어졌다고 현 중국 인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입니다. 중국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전체의 10%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노동력은 줄어드는데 동시에 노인 부양이라는 짐은 오히려 급속히 커지고 있기에 이는 향후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급속한 고령화 탓에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젊은 층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는 활기를 띠고 성장률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성장률은 내려갑니다. 1950년대 일본의 중위 연령은 22세로 당시 미국보다 훨씬 낮았기에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1960년대 미국의 8%에 지나지 않았던 GDP는 1995년에는 미국의 71%까지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1951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의 출산율은 미국보다 낮은 1.77명에 불과했으며 이후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결국 199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미국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때 미국 GDP의 71%까지 커졌던 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24% 수준으로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1960년대 중위 연령은 20세였으며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GDP가 1960년 미국의 0.7% 수준에서 2011년 7.8% 수준까지 올라갔었지만 2001년에서 2018년 출산율이 1.18명에 그치며 성장 동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중위 연령은 1980년대에는 22세로 미국보다 훨씬 낮았지만 2014년에는 38세로 미국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더 심각해져 2033년 47세, 2050년 56세에 이를 전망인데 반면 미국의 중위 연령은 2033년 41세, 2055년 44세로 중국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65세 인구의 비중이 미국보다 높아지는 2030년경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미국처럼 2%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미국 경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노동 인구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 안에 최대한 따라잡아야 하는데 미국이 지속적으로 매년 2.5% 성장, 중국이 매년 6%의 고성장을 해야만 2030년경에 겨우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이 성장률 6%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미국의 인구는 비록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또한 스페니시 혈통 국민들의 출산율이 높기에 조금씩 이나마 늘어나겠지만 중국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앞으로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등의 재앙을 가져왔지만 중국 인구 문제에서만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단언했던 마오쩌둥의 판단이 덩샤오핑보다 더 좋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